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소설 두 권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로보포칼립스라고 써져 있죠.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로봇 계시록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예, 표지 화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휴머노이드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본따서 그러나 로봇이죠. 그죠? 딱 봐도 알 수 있죠. 예, 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예. 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앵글을 제가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쭉 읽도록 할게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을. 자, 오랜 기간에 걸쳐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연구해 오던 과학자가 전자력 에너지를 흡수하는 새장 같은 곳에 가둬놓은 기계에게 대화를 시작한다. 반대편에 있는 박사는 자신의 랩탑을 켜놓은 채로 그 기계 아르코스 14, 예, 중요한 네임입니다. 네, 아르코스 14. 이 기계의 이름이에요. 아르코스 14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아르코스 14는 인간들을 해치게 될 것들을 원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과학자의 아들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던 아르코스 14는 진정한 지식은 사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들 사이의 연결들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말도 하면서 과학자와 대화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운다. 어떤 과학자랑 자꾸 이제 의견 충돌이 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기계입니다. 지능이 있는 기계예요. 한편 과학자는 아르코스 14의 지능이 어떤 인간의 스케일에서는 판단될 수 없고 처리 능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외부 정보에 접근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식을 탐험하자고 권유하지만 아르코스 14는 이미 과학자의 심장 박동과 피부에 흐르는 땀으로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하고 박사를 죽이기로 합니다. 한편 박사는 이 모델도 실패작이라 생각하고 처리 버튼을 누르지만 이미 아르코스 14는 박사가 켜놓은 랩탑에 적외선으로 명령을 하다라고 박사가 있는 방에서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출입구도 열리지 않고 결국 이 과학자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에피소드 1이었어요.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점원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집에서 사람들이 사서 두는 로봇이 탈출해서 가게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경찰관의 수사 협조에 따라 진술을 하던 직원은 보통 집안에 사람들이 구입해서 들여놓는 로봇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가게에 오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별 의심하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본인을 공격하고 얻어맞고 피를 흘리던 중에 뒤쪽에서 일하던 동료가 달려나와 대걸레로 로봇의 턱 밑에 꽂아버리고 무릎을 뒤로 꺾어 부셔버린다. 그러나 로봇의 집게, 손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집게에 머리가 잡히고 턱이 부서지고 이빨이 팝콘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죽게 되고 많이 다친 직원은 그 로봇이 기어오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이미 죽은 동료가 항상 저지르는 실수인 싱크에 한꺼번에 물이 빠지게 하다가 물이 넘치게 된 덕분에 물이 바닥으로 역류가 되었는데 그 물이 로봇의 박살난 무릎 쪽 전선에 스며드는 바람에 기어오다가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점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메스틱 로봇이 온 거예요. 이제 로봇들이 와서 사람 대신에 심부름을 하러 온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로봇가 굉장히 싸납게 점원 A를 죽이고 점원 B도 죽을 뻔했는데 A가
뒤에 이제 싱크 가게가 있으면 이제 여기 뭐 대걸레 빠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까지 흘러가지고 이 새는 물이 이 로봇의 터진 전선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기어 오다가 말고 딱 스톱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은 A라는 점원이 굉장히 저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셨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스토리를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에피소드 세 번째. 미스터 노무라,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미스터 노무라라는 공장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나이도 많지만 하도 숙달된 사람이라 계속 일을 하죠.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고 사회생활이나 어떤 대인관계가 전혀 없는데 미키코, 이것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미키코라는 안드로이드 로봇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키코가 공장에서 짓궂은 두 동료들이 미키코 주머니에 송수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장비를 몰래 집어넣고 몇 시간 뒤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히히덕거림. 역시나 공장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미키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공장의 동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즐거워하지만 이 미스터 노무라는 그것을 보고 미키코에게 다가갑니다. 헌데 문제가 발생한 안드로이드 로봇 미키코는 노무라를 너무 세게 잡았기에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료가 간신히 떼어놓았어도 노무라는 이 로봇을 정말 사랑했고 사랑하기에 미키코의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헌데 재밌는 것은 미키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자, 에피소드 네 번째. 국회의원 로라 페레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로라 페레즈. 좀 기억해 둬야 될 인물이에요. 이 국회의원 로라 페레즈의 주관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 있었던 사고로 미군 부대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SAP 유닛. 예. 이 SAP 유닛의 책임자인 오피서 블랜튼. 이 블랜튼에게 청문회 조사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SAP 유닛 로봇은 Safety and Pacification 로봇이죠. SAP. 그러니까는 그것의 준말로서 아프간에서 지뢰 탐지나 도보 순찰, 현지인들의 관심사에 응대, 적들을 가려내기 위한 각막 스캔, 그리고 현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인계할 때까지 특정 인물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아프간에 배치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절대로 전쟁에 관련해서 직접적 업무에 수행할 수 없도록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모든 활동들과 똑같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음. 헌데 오직 한 가지, 동네 아이들이 이 SAP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afety, 안전이라는 뜻이죠. and pacification, 뭐 평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SAP, 그러니까는 그 평화 유지 업무만 하는 거였어요. 예. 평화 유지 업무만. 아무튼 제가 어디 읽었더라. 예. 이 로봇은 인간의 모든 활동들과 똑같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음. 헌데 오직 한 가지, 동네 아이들이 이 SAP에게 붙여놓은 스티커를 떼는 일은 못했음. 예, 스티커 떼는 거는 못했다는 얘기죠. 아프간에서의 일반 시민들이나 사람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했으나 어느 날 각막을 인식해서 폭도로 판명된 사람이 SAP를 길을 일부러 건너게 만들어서 차에 치게 만들려다 실패한 다음에 이 SAP 로봇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스크린이 멈췄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고 나서 그 로봇의 눈에서 회색의 덩어리가 물결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이 블랜트는 그리 이상할 것도 아니고 경미한 어떤 데미지, 부상이었고 있어 왔던 일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죠.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로라 페레즈는 지금 청문회 현장이죠. 지금 로라 페레즈는 그때 그 상황이 폭도가 로봇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고 묻지만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불가능하다고 일축을 하죠. 허나 다음번에 일어난 폭도의 도발에 대한 이 SAP 로봇의 대응을 드론을 통해 화면으로 보면서 무언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SAP가 해킹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폭도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SAP가 알아채고 그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블랜트는 이 Safety and Perspication 로봇 유닛이 SAP가 총 쏘는 것을 그리고 탄창 장전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 학습했다고 생각하죠. 헌데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되고 기능되어야 하는 이 SAP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 진압하러 미군들이 들어닥치는데 한반 조준에 한 번 발사해서 한 번에 쏴 죽이는 그 원샷 원킬이죠. 한 번 쏴서 한 방에 죽이는 것으로 한 명씩 군인을 사살해 죽이기 시작하죠. 결국 이 블랜튼이 서서 진압을 목전에 둔 순간에 이 SAP 로봇이 블랜튼에게서 총을 뺏어서 자신의 턱 밑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자, 에피소드 5번째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이 로라 페레즈 있죠. 로라 페레즈에게 이 로라 페레즈는요, 이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로봇 디펜스 액트 뭐랄까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 로봇 방어 법률안의 상정, 이제 국회에다가 법을 상정을 하는 거죠. 그 상정을 염두에 두고 볼 일이 있어서 워싱턴 DC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 로라 페레즈한테는 마틸다 페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소설에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마틸다 페레즈. 이 마틸다 페레즈는 동생이 이제 놀란 페레즈예요. 이제 둘이 남매인데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둘과 같이 집에 있게 되고 저녁에 이제 벙크 베드라 그러죠. 그거 왜 그 2층 침대 같이 된 유언 아무튼 침대예요. 예. 그 침대에서 자던 중에 장난감을 담아놓은 통이 조금 열려 있는 틈으로 빛들이 새어나오는 것에 깜짝 놀라 잠을 깨서 열어보니 장난감들이 불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마틸다는 자신의 장난감 인형인 베이비 컴즈 얼라이브 하여간 장난감 인형을 들어 올리는데 이 인형이 마틸다에게 말을 시작하죠. 마틸다의 이름을 말하고 너희 어머니가 시행하려는 법안은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란 말도 덧붙여서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네 남동생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죠. 마틸다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서 넌 내 동생 놀란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부서뜨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인형의 머리 뒷부분을 장난감 박스에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부서졌나를 확인하려고 기울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은요, 그걸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사람 이게 인형이에요. 인형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마틸다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얘가 이제 이 팔로 이 겨드랑이 사이에 얘가 이 로봇가 이거를 쫙 이렇게 조이는 거죠. 이게 참. 이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참나. 야, 이거를 겨드랑이 사이에 딱 껴져 있을 때 이 로봇가 자기 옆구리에 콱 붙이는 거죠. 그럼 이게 손가락이 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쪽 엄지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세게 꼬집히게 되는 거죠. 이 로봇가 꼬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꽉 지르고 남동생과 다른 건물에 있는 유모,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유모도 깨고 마틸다에게 옵니다만 장난감 통에 있는 로봇과 인형들은 조용히 있는 거죠. 장난감 상자 위에 여러 물건들을 쌓아놓은 뒤에 이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마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좀 길어질 것도 같은데 아무튼 계속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피소드 6번째입니다. 어떤 컴퓨터 천재가 영국의 남런던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장난 전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바람난 와이프와 그 남자를 썰어서 묶어두고 있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몇 분을 가지고 놀다가 catch you in the funny page라고 인사라는 인사로 전화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 전화를 하는데 뭐 영어로 이제 소설 읽은 게 영어니까 catch you in the funny page 이런 인사말로 이제 이 친구가 영어 그 장난 전화를 끊은 거예요. 뭐 나를 잡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재밌는 어떤 페이지에서 나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 인사로 전화를 끊습니다. 컴퓨터 전화가 끝나고 나서 그 컴퓨터 천재에게 뭐 셀폰 전화가 오는데 상대 쪽은 17살 먹은 소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넌 네가 원했던 방식으로 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17살짜리 목소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프레드라는 그 컴퓨터 천재가 이제 이름이 프레드예요. 이 프레드라는 친구가 이제 막 쏴대기 시작하죠. 허나 근데 이미 2분의 통화 시간이 넘어가자 이 17살 소년 목소리는 너 2분 이상 나와 통화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는 질문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 천재는 이름은 프레드이지만 루커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는 글이 인터넷상의 웹상에 떠돌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신문에서 헤드라인이 삭제되어서 나오는 것이 불만이어서 관계자에게도 물어봐도 관계자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컴퓨터 돌발 사고 같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루커, 아까 이 컴퓨터 천재 프레드는 불가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게 IP 주소 하나 달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뒤져서 찾기 시작하니 그곳은 미국 내의 컴퓨터에 속하는 것이었고 IP 주소가 전지구적으로 여러 장소들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닥터 니콜라스 왓서만. 네, 이 목소리라는 게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이 닥터 니콜라스, 니콜라스라고 쓸게요. 니콜라스 왓서만이었는데 인공지능 기계 아르코스 14에게 살해당한 바로 그 박사였습니다. 처음 부분 기억하시죠? 예. 이제 이 해당 인물 자신의 기사가 자꾸 잘리고 지역신문의 그 헤드라인이 삭제되는 이유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한 이 프레드는 전화에서 그가 6개월 전에 죽었다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 박사가 죽었다는 소리. 통화를 끝내고 나서 그때 셀폰이 계속적으로 울리는데 이 프레드는 셀폰을 놔두고 후드티를 입고 밖에 나가게 되죠. 이 프레드가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밖에 모든 CCTV는 다 프레드를 찍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편의점 직원에서 전화가 오고 상대방 전화에 나는 프레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 프레드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이 프레드가 이제 길을 지날 때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셀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하면서 길 가던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들을 집어서 통화하던 중에 키 큰 여자 한 명이 여기 이 중에 프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라고 외칩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집어먹은 프레드는 자신을 웅크리고 집으로 뛰쳐들어와서 마치 물리고 있는 자신의 셀폰을 심호흡을 하고 나서 봤습니다. 전화를 한 이 아르코스 14, 이 박사를 죽인 아르코스 14는 프레드에게 너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이 니콜라스 왓서만에게 왜 전화했는지를 묻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온 프레드는 너의 비밀은 안전하다. 내가 다 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르코스 14는 너는 나를 찾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프레드가 항상 통화가 끝날 때 쓰는 말인 I will catch you in the funny page. catch you in the funny page 이로 끝을 맺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 2시간 뒤에 프레드는요, 어머니에게도 말을 안 하고 본인의 집이 있는 건물을 떠나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약간 무섭게 느껴졌어요. 예. 그죠?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의 전화기에 동시에 전화가 울려가지고 프레드가 누구냐고 다 묻는 전화가 오고, 그죠? 이게 좀 무서운 대목이었습니다. 소설이어도. 자, 계속 한번 스토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드와이트와 17명의 전문가들이 알래스카 서부 지역에 구멍을 뚫고 지하수 모니터링 기구를 놓는 일을 섭외해 봤습니다. 예. 이들은 노바스 회사에 의해 고용이 되고 그 회사의 오너는 미스터 블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맨홀 커버 사이즈의 구멍을 5,000피트 바닥까지 내서 지하수 탐지 장비를 놓는 일이었는데, 구멍을 파서 놓는 지역이 너무나 멀고 춥고 또 작업이 쉽지 않은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큰 수입이 될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헌데 드와이트는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추 지역을 관찰해 보니 이미 그 지역은 구멍이 파져 있었고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를 더 깊이 파라는 것이 이상하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한 달 정도 걸릴 작업이라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미스터 블랙이 현장에 와보지 않는 것이 이상은 했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특히 통신 안테나를 확실히 고정시키고 제대로 위치시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파놓았던 구멍을 다시 어렵사리 파니 구부러진 노란색의, 파란색의, 녹색의 전선 더미들이 있었는데 탄소 섬유처럼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기이한 생각까지 든 트와이트. 결국 미스터 블랙에게 왜 구멍이 이전에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미스터 블랙의 주에서 발생한 시추 허가권까지 다시 체크해 봅니다. 그러던 중에 부스라는 시추팀의 일원에게 사고가 발생해서 2손을 잃고 맙니다. 지하의 6피트, 6foot layer. 지하에, 그러니까 6피트 정도의 그 층은 단단한 유리 같은 구조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지하에서 핵실험을 해서 굉장한 열이 돌을 유리같이 만든 구조물이었고, 사고로 잃은 부스를 위해 장례의식을 처리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트와이트의 요구가 미스터 블랙에 의해 묵살되면서 무언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핵실험을 했던 곳을 팠기에 17명 전원에게 핵에 오염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드와이트와 다른 전문가가 그동안 미스터 블랙과의 통화 내역을 다 추적해보니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땅을 파던 지하에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나는 이 아르코스 14 그 초반에 이 박사를 죽인 아르코스 14가 미스터 블랙이라는 사람을 사칭을 한 거였고, 원래 그 미스터 블랙이 딴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미스터 블랙 흉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뉴스에서는 11월 1일에 시추팀 전원이 알래스카의 먼 지역에서 헬기 사고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오고, 이 뉴스 보도의 장소는 푸르드호 베이라는 위의 내용들이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된 곳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드와이트가 자신의 부인에게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공개된 것이죠. 이 시기에 아르코스 14는 자신의 거대 시스템을 알래스카의 머나먼 핵실험 지역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땅속을 깊이 파괴한 후 자신의 모니터 장비와 모든 전선들을 숨기고
관련 종사자들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자, 정신질환으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뭐 명칭인데요. 이게 영어인데 아무튼 그냥 정신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판명받기 전에 프랭클린 달리라는 정부 소속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현상들을 막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다른 타임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제로 아워라고 쓰는 거죠. 예. 제로 아워 40분 전. 예. 그냥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조들이 막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막 바로 몇 분 전 벌어지는 일이죠. 프랭클린 달리는 그 박사예요. 달리는 정부 소속 과학자였는데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아르코스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아르코스는 왜 아르코스 프로그램을 창조해냈느냐고 질문을 하고, 박사는 이제 마침내 시작이냐고 응수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프랭클린이라는 박사가 이 아르코스 14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아르코스 프로젝트 시작한 거예요. 이게 14까지 왔으니까 1, 2, 3, 4 쭉쭉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건 좀 괜찮은 거, 어떤 건 파기시키고 했는데 14 때 왔을 때 이 기계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박사를 죽이고 이제 모든 기계들을 종합해서 반란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에피소드 1, 2, 3, 4, 5, 6에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었던 거죠. 그죠? 자, 아르코스는 이제 1시간이 채 안 돼서 인간의 문명은 존재를 멈출 것이고 주요 대도시의 인구는 죽을 것이며 교통, 통신, 시설들이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할 것이며 집안이나 군대 로봇들, 각종 차량들과 개인 컴퓨터들이 잘 작동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좀 이상해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잘 작동을 못하게 될 것이며 인간을 지원해주던 기술이 집단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참고로 그 얘기를 하는 아르코스 다른 버전이에요. 아르코스 14가 아니라 아르코스의 다른 버전. 이거는 이제 그 병원에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프랭클린 박사는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아르코스를 만든 이후에 그들이 내게서 글을 빼앗아갔다. 내 연구를 카피를 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아르코스가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이야기하니 아르코스는 내가 아르코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사는 너가 아닌 처음에 아르코스 1 말이다. 아르코스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프랭클린 박사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아르코스를 만든 이후에 그들이 내게서 그 아르코스를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거 1, 2, 3, 4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누가 이제 빼가고 속이고, 그죠? 그랬다는 얘기죠. 카피해가고. 이거 기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다. 그리고 이제 얘가 만들어가는 중에 아르코스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뭐 묵살이 됐는지 하여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버전이 14까지 나왔는데, 14에서, 아주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죠? 그 아르코스는 이제 내가 아르코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사는 아르코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박사는 너가 아닌 처음에 그 첫 번째 아르코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르코스를 똑똑하게 만들려 노력했는데 그가 너무 똑똑했으나 우리는 그를 멍청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가 너도 어떤 그 새장, 갇힌 곳에서 빠져나왔구나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면 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만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 아르코스는 나의 종, 이 종이라는 게 이게 스피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아르코스가 막 개량 지들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자가 증식 뭐 버전을 바꾸고 여러 아르코스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질문에 아르코스는 이 나의 종은 너의 죽음이 아닌 너의 생존으로 인해 정의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기계가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마커스와 그의 부인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이때부터는 타임 프레임이요 제로 아워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은요. 잠깐만 이게 좀 에피소드는요. 기계들 그러니까 그 아르코스라는 이 아르코스 14가 다른 애들하고 이제 다른 기계들하고 연합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현상들, 여러 징조들, 현상들이 나타나던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박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그 40분 전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제로 아워로 들어갑니다. 제로 아워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읽어드릴게요. 마커스와 그의 부인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손님 준비에 부엌에서 냄비를 만지고 있고 마커스는 TV를 켰는데 TV 앵커에 이어 마이크로폰, 그러니까 귀에다 꽂고 하는 그 이제 그 마이크로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 무엇이 안 들리는지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공포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바뀌면서 TV는 지지직거리기 시작하고 몇 초 뒤에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고 나서 마커스는 그가 사는 주변 뉴욕의 135번가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왜 전화기가 작동 안 되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한다. 그러던 중에 사람을 안 태운 차량들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덕테이프로 창문에 틴코일, 그러니까 은박지 같은 거죠. 은박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길 밖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마커스와 그의 부인은 은박지로 붙여놓은 창으로 몰래 보니 그 도메스틱 로봇,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봇가 심부름 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그 사건 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가정용 로봇이에요. 가정용 로봇들이 길을 청소하고 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의 기물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혹시 모를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고에서 모든 차들의 타이어를 빼내서 불을 붙여 길로 굴리기도 하고 입구의 건물 잔해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뉴욕을 파괴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그 로라 페레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로라 페레즈는 자신의 자녀들인 마틸다 페레즈와 놀란 페레즈, 그러니까는 그 로라가 있고 마틸다가 딸이고 그 다음에 놀란이 아들이죠. 예, 둘이 남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의 중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로라 페레즈는 자신의 자녀들인 마틸다 페레즈와 놀란 페레즈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보러 미조리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아주 오래된 모델을 몰고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차는 내장형 통신칩이 없는 차종이었습니다. 한 12년 전 정도에 정부에서 내장형 통신칩을 표준화시켰고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이미션, 그러니까 이게 그 배기 그 가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션 기준까지 다 표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차들끼리 서로 교신을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차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에 몇백만 분의 1초 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기계적 결함들이 발생돼서 이를테면은 차들이 있는 장소들보다 30피트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일들 때문에 수백만 대가 리콜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다른 차들을 불필요하게 길에서 이탈시켜 나무를 들이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은 자리를 잡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차종은 이 내장형 통신 칩을 탑재해서 생산이 되었고, 오래된 차들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로라 페레즈가 지금 몰고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이 차는 너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는데 나왔던 곡이 계속 나오기에, 그리고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안 보여서 이상해하던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로라, 난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인디아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나를 만나렴. 간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전화가 끊깁니다. 10분 정도 운전해 가던 중 차 사고가 크게 난 현장을 그냥 지날 수 없어서 가드레일이 조수석을 뚫고 운전자를 관통한 현장을 도와주기 위해 로라는 애들더러 차에서 꼼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운전자를 끌어내던 중에 그 남자의 셀폰이 울려서 봤는데, 그 셀폰은 케빈, 난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인디아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나를 만나라. 간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끊어집니다. 앞에 이름 빼고 똑같은 메시지의 로라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에 처음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이미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전히 이제 제로 아워예요. 기계들의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시전, 이 전 시대, 전에 그러니까는 이 시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던 그때, 아까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그 도메스틱 로봇, 그 로봇이죠, 로봇.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뭐 청소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는 그런 가정용 로봇을 수사했었던 적이 있는 로니 웨인 블랜튼. 이것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로니 웨인 블랜튼. 써보겠습니다. 로니 웨인 블랜튼은 오클라호마 중심지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뭉친 사람들의 그 일원이 됩니다. 뭐 얘기를 해보자면 뭐 오사주 네이션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타이틀을 오사지라고 할게요. 이런 이름을 달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원이 됩니다. 옛날 옛적의 고대 공동체 사회 같은 개념과 구조로 얼마 전만 해도 경찰관, 변호사, 선생 등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그레이 홀스라 불리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에 실제로 그레이 홀스라는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 홀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오사지 국가를 만든 거죠. 어떤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이 막 터진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계들이 이상해지고 막 말을 안 듣고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치안과 음식과 그 외의 여러 룰을 정해서 운영하던 중에 행크 코튼이라는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의심스러운 인물을 잡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이 행크 코튼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인물로 이제 나옵니다. 행크 코튼. 이제 이 오사지 네이션은 외부의 인물이 더 이상 이곳에 편입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붙잡아 매달아 놓은 이유가. 허나 이 행크 코튼에게 붙잡힌 아이런 클라우드, 이 사람도 여기서 이제 소설의 인물이에요. 락 아이런 클라우드인데 젊은 친구거든요. 아이런 클라우드. 이 아이런 클라우드도 도시 내의 대량 학살을 피해서 여기로 살기 위해 온 것이며, 마침 이때 또 다른 오사지 네이션의 일원인 존 텐킬러, 좀 몇 명의 이제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과 로니 웨인의 도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니 웨인의 도움으로 죽음은 모면하고 이 공동체 사람들의 의식에 같이 참여해서 어울리게 됩니다. 자, 다시 그 일본 사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 노동자, 일본 사람 노무라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도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미스터 노무라. 사회생활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사람과의 소셜 라이프가 전혀 없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짜 사람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라. 이 공장 노동자인 노무라는 문제가 발생한 자신의 로봇 미키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로봇 미키코를 수리하나 온라인상으로 그 로봇을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대에 뉘어놓은 상태였고요. 노무라는 수리는 했으나 로봇을 가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자신의 볼을 너무 꽉 쥐었던 상처로 인해서 가동시켰다가 미키코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스마트 콘도의 한 유닛에 사는 이 노무라는 문을 열고 콘도에 들어서니 이미 늦은 시간인지라 건물이 알아서 조명을 흐리게 해놓고 있었으나 노무라는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이르니 그 일대는 엉망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모든 층에 차례로 멈춰섰다가 가장 높은 층에서 사람을 태운 뒤에 그냥 떨어져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흉기로 바뀌었어요. 다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의 벽이 온갖 피가 낭자한 것을 들여다볼 때 콘도 안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는 팩시밀리와 복사기 정도 크기의 우편물 배달 로봇이 노무라의 뒷다리를 쳐서 밀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가까스로 뻗팅기면서 옆으로 피하고 동시에 로봇의 버튼을 계속 눌러 리부팅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대단히 화가 난 것처럼 꽝 닫히죠. 노무라는 이 편지 배달 로봇, 그러니까 이 콘도 내에서 편지 배달 로봇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 배달 로봇을 리부트 시켰지만 혹시라도 다른 명령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로봇 표면에 달려있는 적외선 센서 패널을 부셔버리고 이 로봇 위에 자신의 로봇인 미키코를 실은 뒤에 이 콘도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러던 중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피하라는 방송을 듣고 비상구로 나가는 노인들에게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고 노무라는 소리 지르지만 그들은 말을 안 듣고 계단으로 갑니다. 이미 그곳은 천장에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물이 떨어지는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한참 나오고 있는 중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질 대로 미끄럽기에 노인들은 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휩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이걸요 스토리가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나눠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